마리우폴은 한때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가장 큰 정착지 중 하나였으며 94평방마일에 걸쳐 있었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기업들의 주요 무역 및 제조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휴가객들을 위한 그림 같은 해변 리조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한때 문화와 역사로 가득했던 활기찬 도시는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마리우폴은 2022년 2월 4일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군이 가장 먼저 공격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해안 도시는 순식간에 5월 20일까지 이어진 잔혹한 포위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리우폴의 많은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마리우폴 포위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체를 통틀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열한 방어전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 영상이 제작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돌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수천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도시 중 하나를 포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포위전이 끝난 후 마리우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리우폴 포위전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며 이 모든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정착지는 다양한 산업에 접근할 수 있고 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2022년 2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 도시는 침공 당시 아조프스탈 제철소가 있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원풀을 강화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무역항 덕분에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 경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가 점령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크림 반도로 가는 방해받지 않는 육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을 따라 흑해 해상 교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포위전은 러시아가 마리우폴과 처음으로 연관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병합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분리주의 민병대가 칠러 시위가 이어진 후 2014년에 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단 한 달 후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병력은 인근 마을인 노보아조우스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계속됐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2014년 말 다시 진입해 또 다른 폭력 점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거점을 지켜냈습니다. 이 전투들 이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마리우폴의 건물들을 로켓으로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시로킨의 마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세가 시작된 지 4개월 후 공화국은 그 마을에서 철수했고 몇 년 동안 마리우폴은 분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네츠크와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긴장은 민스크 이 협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2018년 러시아 연방보안국 해안경비대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1월 레는 도시 바로 남쪽 해역에서 케르치 해협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곳에서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에 발포하고 납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항구로 가던 중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잠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2 연초부터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침공과 그에 따른 포위가 시작되기 직전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 지상군, 우크라이나 국가방위대, 우크라이나 영토방위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군 보병대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전략적 위치와 러시아 국경과의 근접성에서 비롯된 역사적 긴장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입지를 잘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결국 2022년 2월에 마리우폴을 공격해왔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도시 방어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마리우폴 외곽에서 포격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이 도시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다행히도 초기 폭격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지만 러시아군이 도시 경계에 도착했을 때 폭발로 인해 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뒤 그들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통제하는 동쪽 지역에서 왔습니다. 지상군이 진격해 들어오자 그들은 인근 마을 파블로필에 주둔한 방어군의 초기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초기 교전에서 러시아 탱크 20대 이상이 격파되었습니다. 파블로필의 병사들은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다가오는 포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지상군이 동쪽에서 마리우폴로 진격하는 동안 러시아 흑해 함대는 남쪽 바다에서 도시의 항구로 접근했습니다. 러시아 군함들은 마리우폴 서쪽 해안 지역을 포격하기 시작했고 해군 보병대의 해병들은 반대편 해변을 상륙하여 도시로 접근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도시를 포격했고 이로 인해 여러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마리우폴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은 정착지의 경계에서 침략자들을 격퇴하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8일까지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을 완전히 포위했고 포위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일 저녁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대부분의 인터넷과 전기,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여 도시를 어둠 속에 두고 외부 세계의 소식도 거의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포위된 도시 안에 갇힌 수천 명의 시민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격렬하게 방어를 시작하고 안에 있던 민간인들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투 단계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공수부대 소속 러시아 소장 안드레이 수오베츠키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수오베츠키는 2월 8일에 사망했지만 그의 제40일 혼성군 이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더 깊이 진격하려 했던 키이우나 호스토멜 근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월 2일까지 마리우폴시에서 탈출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 안에 갇힌 사람들은 외곽에 있는 러시아군에 의해 적극적으로 탈출이 차단되었고 보고된 단수 사태로 인해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병 사격이 마리우폴의 주택가에 쏟아졌습니다. 3월 4일까지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리우폴 시장 바딘 보이첸코는 우크라이나 병원이 포격을 받은 후 도시의 식수와 의료 물자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민들의 대피와 추가 군사 지원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5일 국제적 십자위원회에 중재로 임시 휴전이 제안되었습니다. 마리우폴의 20만 명 시민들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난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투 중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남동부 우크라이나 도시 자포리자까지 인도주의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은 통로 입구로 향했지만 러시아의 폭격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였던 20만 명의 난민 중 단 17명만이 그날 마리우폴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대피 시도 역시 똑같이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마리우폴에 갇힌 난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추운 우크라이나 겨울에 난방 없이 남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물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까지 폭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너무 많아지자 시 당국은 희생자들을 묻기 위해 집단 매장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폭격을 피한 사람들은 이제 집 밖에 쌓인 두꺼운 눈을 녹여서 물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격렬한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자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웠지만 포위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3월 중순 내내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며 점점 더 도심으로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압박을 가해 마리우폴에 갇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러시아군의 포위 작전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필수 자원을 서서히 빼앗고 도시 곳곳의 난방과 식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만약 방어군이 추운 우크라이나 해안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제한된다면 전투원들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 징역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은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폭격을 활용해 마리우폴 중심부로 접근하는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여러 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주로 그리스와 터키 외국 국적자들의 대피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주의 구호 요원들의 도움으로 이 인도적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은 마리우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3월 14일까지 450톤이 넘는 구호 물자가 도시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민간인들로 가득 찬 160대가 넘는 차량, 이 교회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우폴 시민들에게 비교적 큰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2만 명의 민간인들이 4,000대의 차량을 타고 도시 외곽에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도시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해 오자 도시 외곽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요 인물 몇 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정보총국 소속의 알렉세이 글루샤크 대위는 러시아군이 진격을 시작한 직후 사망했습니다. 오레그 미티아예프 소장, 제50 기계화 소총사단 지휘관은 그의 부대가 외곽에 도달했을 때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에 침략군은 강경하게 보복하여 공습을 통해 마리우폴의 건물들, 특히 피난민들이 대피소로 사용하던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3월 16일 도네츠크 주립 드라마 극장에 대한 공습으로 피난민들과 합류 중이던 군인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출신 러시아군은 이틀 후 마리우폴 공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3월 20일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게 공식적으로 항복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답변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제안은 곧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전투는 계속됐고 우크라이나군은 에어 코리도어 작전으로 공중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모여있던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밀-28 헬리콥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스팅어와 제블린 미사일,
그리고 도시 내 군을 위한 대체 인터넷 시스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작전으로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병사 약 90명 이 도시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헬리콥터들은 결국 러시아군에 격추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우폴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파견된 헬리콥터의 90%가 전차와 포병의 사격으로 전멸당했습니다. 사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커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피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은 3월 4일에 도시를 돌파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보이첸코 시장이 특수부대의 명령으로 대피한 직후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먼저 성모 안식 정교회, 주변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으며 병사들은 도시에 진입한 후 공격을 계속하기 전에 그곳에 주둔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시민들에게 오데사, 즉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도시가 점령되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중심부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을 때 조국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보이첸코는 도시 외곽에서 보고를 하며 전면적인 대피를 요청했고 3월 8일까지 마리우폴이 점령군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위 기간 동안 약 5,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만에서 3만 명의 마리우폴 주민들이 집결되어 러시아 영토 내의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내 중심부로 확실히 진입한 후 주요 건물들을 잇따라 장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미우스키 구에 있는 정부 행정 건물부터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후 도시 내 주요 군사본부들을 장악했습니다. 4월 초 며칠 동안 그들은 마리우폴 중심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보안국 건물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시내 중심부에서의 전투는 점차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3개의 별도 거점으로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는 마리우폴 북쪽의 일리치 제철소에, 또 하나는 남쪽 항구 근처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동쪽의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리치 그룹은 러시아군이 도시에 진격하자 숨었지만 결국 발각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 사격을 받기 시작하자 새로운 위치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 흩어졌지만 일부는 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싸우던 이들과 합류했습니다. 아조프스탈은 최근 러시아군에 포위됐고 일리치 공장은 4월 13일 점령됐습니다. 그날 러시아는 마리우폴 상업항을 성공적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소수의 우크라이나 전투원들과 대피 시도 때 빠져나오지 못한 민간인들이 도시에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시내 중심부에 진입했을 때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쟁 시기는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서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에 진입하자 곧 민간인들이 러시아군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거지역, 그리고 피난처까지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아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러시아군은 가택 약탈, 민간인 공격, 인도적 지원 차단 등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포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안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호흡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월 15일까지 마리우폴에서 항복하지 않았거나 사망하지 않았거나 대피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투원들의 가장 큰 집단이 은신에 있었습니다. 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이 거대한 소련 시대의 금속 공업 단지는 도시 어디에서든 포위될 상황에서 침입자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전략적으로 가장 방어에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가장 좋은 은신처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공장은 공습에 견디고 복잡한 구조로 숨을 곳도 많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이 공장의 중심부를 돌파할 수 있었다면 안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이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진격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제철소의 정문에 도착하기 전에 마리우폴을 돌아다니며 도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 세력까지 소탕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국가방위군 기지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여러 주요 전략적 항구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제철소에 더 가까이 접근하자 우크라이나군은 마지막으로 대피를 시도했습니다. 항구에서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던 약 500명의 병사들 이 제철소로 이동했고 아조프스탈에 주둔하던 병사들은 엄호 사격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도시 대부분을 장악했고 도시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아조프스탈에 숨어있는 병력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지막 수백 명의 병사들은 러시아의 또 다른 항복 제안을 거절했고 죽음과 파괴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러시아군이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포위하자 블라디미르 푸틴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안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이 남은 보급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포위가 시작되기 전에 수백 명의 민간인들도 제철소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들은 남아있는 군인들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를 러시아군이 제철소 점령에 실패했다는 인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이 충돌을 지켜보면서 제철소를 침공하려는 시도는 양측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철소에서 20m까지 접근해 포위를 좁혔지만 실제 전투는 드물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4월 3일에 공습이 재개되었고 러시아군은 강력한 적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내부 병사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둠을 틈타 발전소에 접근한 헬리콥터로부터 보급품 꾸러미를 받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보급받은 물자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오래 가지 못했고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음식과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공습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강해지면서 초음속 전술 폭격기들이 하늘에서 지옥을 쏟아붓자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장 안에 갇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진지를 방어하려 했지만 러시아군이 상상할 수 없는 화력을 퍼부으면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4월 말이 되자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는 도시에 갇힌 민간인들의 상황이 말 그대로 중세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료 시스템과 깨끗한 식수의 붕괴로 인해 이 사람들은 극심한 질병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시민들이 대피하지 않을 경우 마리우폴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곧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열악해진 생활 환경으로 인해 콜레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곧 제기되었습니다. 유엔과 국제적 십자위원회가 협력하여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이 곧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도주의 통로가 마련되어 폐허가 된 도시를 떠나려는 마리우폴의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대피자들은 4월 13일에 제철소 단지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도 제철소 안 약 1000명에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대규모의 대피를 진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대피가 시도될 경우 러시아군이 합의된 휴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도시 경계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동안 포위전 마지막 달에 약 100명의 민간인 이 제철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구호 요원들이 마련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서였습니다. 5월 2일이 되자
우크라이나인들이 놀랄 만큼 러시아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공습만으로도 상대를 원하는 위치에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전차와 지상군이 마리우폴을 떠나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침공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아조브스탈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5월 3일까지 남아있던 러시아군이 공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포위전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저항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군이 내부에서 피로와 갈증,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제철소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제철소 내부로 침입을 시도하자 수비대는 치열하게 맞섰고 이어진 전투는 특히 참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아조프스탈 지하의 터널망으로 이동했지만 공격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미리 알아냈습니다. 5월 5일 러시아군은 이 터널들을 습격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복잡하고 치열한 근접 총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 전기공이 러시아군에게 터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의 정확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날 늦게 러시아군은 공장 부지 주변에서 열압력 진공폭탄을 폭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발물은 불타는 가스구름을 내뿜어 대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는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터널에서 싸우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화상과 폭발을 겪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마리우폴에 남아있는 마지막 전투원들에게 항복이 허가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폭격의 강도, 총격, 포격,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폭격한 공습 속에서 그들은 그저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항복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동안 인도주의 구호 요원들은 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최대한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5월 6일 500명 피난민이 안전히 대피했습니다. 7일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장 안에 남아있던 모든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모두 구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러시아군은 여전히 제철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여전히 안에 갇혀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르히 볼린스키 제6독립 해병여단장은 5월 8일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더 높은 힘이 우리 구조 방법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마치 지옥 같은 리얼리티 쇼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전 세계가 이 에피소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통, 고난, 굶주림, 비참함, 눈물, 두려움, 죽음,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 군 관계자들은 5월 9일 아조프스탈 제철소에 갇혀있던 이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5월입니다. 12일까지 러시아는 공격을 계속했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공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6일 이 대자 방어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9명의 대표가 공장을 나가기로 선택되었습니다. 흰 깃발만 들고 러시아군의 총구 앞에 선 채 항복이 공식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부상당한 병사들은 아조프스탈에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통제하는 노보아조프스크로 이송되어 마침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병사들 중 많은 이들은 곧 전쟁포로가 될 예정이었으며 젤렌스키는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조프스탈에 있던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이 항복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상당했거나 항복한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공장에서 이송된 반면 수백 명은 남아있기로 선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푸틴은 남아있는 전투원들에게 지금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제 기준에 따라 대우받을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점령했을 때도 안에 있던 이들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전투원들에게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다시 한번 포격과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여러 명의 우크라이나 고위군 장교들이 공장 안에 남아 있었고, 포격과 공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5월 20일에 마침내 항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0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조프스탈 제철소와 마리우폴 시 전체가 이제 완전히 그들의 통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가 항복할 즈음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에서만 2,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마리우폴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때 번성하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흔적을 근절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는 다시 한번 도시를 휩쓸며 파손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무너진 고향에서 계속 피난처를 찾던 남아있는 민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조프스탈 제철소는 도네츠크 군에 의해 철거되었고 러시아는 그 달 말까지 점령한 항구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리우폴에 남아있던 온전한 것들은 승자들이 할 수 있는 한 러시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진행자들은 곧 러시아어로 말했다. 거리 이름은 소련 시절에 사용되던 이름으로 바뀌었고 아이들은 러시아 교육과정을 사용해 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새로 점령한 마리우폴을 수색 정리하던 중 강력한 소규모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만났습니다. 도시에 남아있던 우크라이나 군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이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월 2일까지 마리우폴에 남아있던 모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러시아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연행되었습니다. 이들 포로 중 일부는 도네츠크 지역의 올레니브카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22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폭발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마리우폴 포위 이후 최소한으로 말해도 도시 내 민간인들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4월에 의심된 콜레라 발병은 6월 11일 보이첸코 시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수많은 시신들로 인해 질병의 확산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시를 점령한 후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관계자들은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질병이 도시를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이첸코는 도시가 러시아에 점령된 이후로 자신의 우려를 계속해서 밝혀왔으며 마리우폴에 여전히 거주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콜레라와 이질 모두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포위가 끝난 후에도 러시아 당국이 마리우폴에 여전히 거주하는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전투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리우폴에서 4,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또한 총 4,000명의 조금 못 미치는 전쟁 포로를 잡았다고 보고했으며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우폴 함락 이후 포로 교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양측 모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포위전 기간 동안 6,500명의 러시아 병사를 사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4달 동안 말이죠. 최대 8,000명의 러시아 병사가 마리우폴에 투입된 반면
약 14,0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그들의 진지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마리우폴 포위전 동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출처마다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명에서 8만 7천 명 사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소 8,000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도시가 함락된 직후인 5월 말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외곽에 러시아군 진지를 향해 보복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미사일 공격이 나흘 동안 진행되는 동안 5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을 사살했다고 주장합니다. 미사일은 또한 얄타 헬스 센터와 우크라이나군이 이전에 은신했던 제철소도 타격했습니다. 포위전 내내 26일 기준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점령 중입니다. 그리고 점령 이후 도시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포위전으로 인한 많은 파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리우폴 주민들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매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식량 공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민간인들이 부분적으로 파괴된 건물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마리우폴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포위 공격은 도시의 문화와 역사에 거대하고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혔습니다. 2022년 초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많은 끔찍한 충돌이 있었지만 이 포위전이 아마도 가장 잔혹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침략자들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고 러시아군은 결국 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고강도 전술을 사용하며 버텼습니다. 마리우폴의 병사들은 끊임없는 공습, 지상에서 진격하는 러시아군, 그리고 빠르게 식량과 식수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리우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도시는 침략자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콘텐츠는 연구부터 대본, 편집, 내레이션까지 모두 사람이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Wars of the World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